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화폐의 기능, 그 다음에 현재, 피아트 머니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물품 화폐에서, 상품 화폐에서, 부파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화폐 제도가 진화되어 가는 방향, 즉, 현금이 줄어들고, 신용화폐, 전자화폐 쪽으로 점점점 진화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문제까지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화폐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화량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발행된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이라는 것은 지폐와 동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즉 수시 입출금식 예금까지 더한 것이 M1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축성 예금까지 더하면 M2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지금 돈이 많냐 적냐라는 걸 판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할 때 실제 이제 통화량으로 금융시장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쭉 그래 오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통화량으로 금융시장의 사정을 판단하다가,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그런 식으로 그 양으로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즉, M1과 M2, 통화량 간의, 화폐, 그러니까 통화량 간의 금융상품에서의 돈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수익성이 높은 데를 쫓아가지고 마구 움직이면서 M1이 갑자기 늘고 M2는 변화가 없고, 또 반대로 뭔가 M2는 M1은 그대로 있는데 M2가 갑자기 늘기도 하고, 도대체 M1, M2 현금 발행액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의 진정한 사정을 아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시장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자율을 가지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정책금리를 0.25% 올렸다,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지지난주인가 어쨌든 0.25% 올렸습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시작되고 난 뒤에 아주 거의 0%로 낮췄던 정책금리율을 이제 올리는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자율이 등장하죠. 이자율이 등장하는데, 그럼 그때 이자율이 뭐냐? 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우리가 봅니다. 즉, 금융에서의 가격 지표입니다. 실제 실물 상품, GDP, 국민소득, 생산량, 그때의 가격 지표는 우리가 물가라고 하죠. 왜냐, 물건 개수가 여러 개, 워낙 많으니까 하나 가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물건의 가격을 다 반영하는 하나의 가격으로서 우리가 가중평균 가격인 물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뭔가 하면 그런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이자율은 각 금융 상품별로 이자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자율은 물가같이 가중평균 이자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금융 상품별로 이자율이 쭉 나오고, 그래서 과연 어떤 금융 상품의 이자율을 시장 대표적인 이자율로 쓸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여러 논란이 있고 고민이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떤 기준 내에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히 제일 큰 이슈입니다. 4장, 5장, 6장 세 개의 챕터에 걸쳐가지고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자율의 의미, 그 다음 계산 방법을 배웁니다. 4장에서는 이자율의 의미,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데 이 이자율을 여기서 이제 화폐금융론에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인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그냥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자율을 먼저 이야기해 보죠. 자, 뭘 찾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이버로 가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이자율을 찾아보자. 네이버에서 이자율이 어딨냐? 네이버 금융인데, 금융이 뭐 정권을 워낙 많이 보니까 정권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정권 안에 보면 이자율이 있습니다. 쭉 보면, 자, 이자율을 다른 말로 금리라고 하죠. 금리. 네이버에서 이자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내놓은 것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물론 더보기 하면 더 있겠죠. 더보기를 해볼까요? 더보기를 하면 이건 이제 외국 거고, 뭐 외국 이거는 이제 더보기 안에는 시장 지표를 한꺼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율, 뭐 유가, 금시세 뭐 5개 있고, 이 중에서 이자율을 보면 국내 본다 그러면 아까는 4개였는데 앞에 요거 4개였죠. CD, 콜금리, 국고채, 회사채 4개였고 여기다가 더 해가지고 2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자율이라고 해서 주고 있는 정보는 이 6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밑에 2개는 굉장히 좀 특이성이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율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앞에 이 4개를 일반적으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즉 보통 일반적인 사람한테 소비자들한테 이자율 그러면 은행의 예금 이자율 이 이자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자율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 자체도 뭔가 하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데서 은행 예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은 이자의 율입니다. 이자는 돈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면 그게 뭔가 하면 빌린 액수, 원금에 대한 연간 비율로서 나타낸 것이 이자율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빌린 사람이 빌린 것에 대한 이자의 율이 이자율이고 그 빌린 사람이 낸 것의 비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CD. 그러니까 이제 빌린 사람이 누구냐? 누가 뭔가 하면 빌렸냐에 따라 다른데 CD는 은행이 빌린 겁니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이고 콜금리는 이제 은행 간 빌리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좀 독특한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는 시장 대표 이자율이 이겁니다. 국고채 한면. 국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다음 만기가 3년이죠. 만기가 3년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이게 가장 시장의 대표적인 이자율로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외에 이제 선진국들 대부분은 뭐 비슷한데 국고채 아니면 T빌이라고 하죠. 그거지만 이제 만기는 틀립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3개월 만기 국고채 이자율, T빌의 이자율을 시장 대표 이자율로 둡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3개월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일 많이 발행하고 뭐 보편적인 3년 만기를 지금 대표적인 이자율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회사채. 회사채라는 것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기업들이 발행한 돈을 빌린 채권이죠. 그것의 이자의 비율, 이자율이죠. 그 채권의 이자의 비율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자율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예금 이자율도 나오는 겁니다. 예금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 은행이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예금 중에서 CD를 통한 예금도 있습니다. 예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이 돈을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그 다음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예금자한테 예금 이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금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거의 회사채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의 조달금리,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은행이 CD를 통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조달하는데 그걸 나타내는 것이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좀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별나기 때문에 은행이 예거 그 조달 금리에 비해서 이자를 너무 짜게 준다.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달 금리가 얼마냐? 은행이 얼마의 돈을 빌려오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자. 공개해라라는 거죠. 공개하고 나면 거기에 비해서 예금 이자율이 높냐 낮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죠. 너무 낮다 아니면 뭐 높다, 뭐 높은 거 한 게 없지만 낮다는 이제 그런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올려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은행들의 조달 금리를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나라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 공개한 것이 사실은 이 코픽스입니다. 은행들의 평균 조달 금리. 이거는 이제 신규 취급액, 최근 한 달 동안 조달한 금리고, 이거는 이제 은행이 조달한, 지금까지 계속 조달해가지고 조달한 총액의 평균적인 조달 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보를 통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저 글자가 뭐 많은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코픽스 조달금리 본다 그러면 코픽스 조달금리가 뭐 잔액은 1.44인데 신규 취급액은 1.7이다 라는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조달금리가 옛날에 비해서 올랐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 분위기는 다 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국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나빠진 경기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이자율을 거의 0%로 굉장히 낮게 유지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낮게 유지를 했죠.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해진다.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뭐 조금 이제 그 고비가 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그 뭔가 하면 완화된 통화정책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 대비 신규 취급액의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는 셈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 페드가 지지난주에 이자율을 올렸는데 이제 0에서 0.25% 사이에 있던 것을 이제 0.25에서 0.5% 사이, 그러니까 요 정책금리 이제 타겟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타겟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 하면 연말까지는 그런 식으로 0.25%씩 6번을 추가로 더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0.25에다가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1.5%죠. 그러면 1.5%만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0.5에서 1.5를 더하면 거의 2%가 되는 거죠. 2% 가까이 정책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한 1.9, 지금 현재 뭐 서베이 보면 1.97%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자율이 거의 한 2%는 오른 겁니다. 정책금리가 그렇게 오르게 되면 그 외 상품금리는 더 많이 오릅니다. 더 많이 오르게 되죠. 정책금리가 2% 오르면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짜리 채권은 한 3% 오르고, 만기 2년짜리, 뭐 만기 5년짜리 채권은 한 4%씩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금부터 이자율은 오르는 추세다 라는 것이 지금 요 데이터를 통해서도 지금 오르는 추세가 보이죠. 자, 이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혹시 기준금리에 따라 장단기 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를 물어보네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정준 군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잘 알고 있네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라는 것이 이제 미국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고 우리나라는 정책금리 RP라고 합니다. RP를 통해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했죠. 그게 2% 오르면 1년 만기 채권은 3% 오르고 5년 만기 채권은 한 4% 오르고 더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이 이자율이 오르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오르는 건 아니죠. 오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반대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단기채 이자율은 오르는데 장기는 안 오를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장입니다. 6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합니다. 만기가 다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론까지 포함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은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어떤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 뭐 인플레이션의 기대, 그 다음 경기 문제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예측에 따라 가지고 이게 뒤바뀌기도 합니다. 뒤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자, 이걸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다양한 이자율이 있는 만기 구제를 보기 쉬운 경우를 보죠. 이게 T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트레저리스라는 것은 이제 트레저리 빌스, 그러니까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입니다. 만기가 보면 3months, 3개월 만기죠. 그 다음에 1년, 2년, 5년, 10년, 30년 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뭐 지금 현재 이 만기 구조를 보면 이게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게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만기가 길수록 높죠. 만기가 길수록 높은데 사실은 이 격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있고 0.56에서 1.3, 그 다음에 2.17, 그 다음에 2.17도 보면 5년이나 10년은 별 차이가 없죠.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5년보다는 10년이 더 낮죠. 요거는 이제 이날에 뭔가 하면 독특한 현상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현재 가진 않는데, 그러나 다시 30년은 10년보다는 더 또 높죠. 높은데, 근데 그제대 내 이야기를 하나 하죠.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우리 애가 지난주에 주말에 물어보던데, 왜 5년 만기보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보다 30년 이자율이 뭔가 하면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장기채는 장기채에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년보다 2년 만기 채권이 이것보다 이게 이자율이 배는 돼야 안 되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자의 기준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율의 기준은 연리입니다. 연리. 1년에 받는 겁니다. 만기가 5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그 채권이 1년 받는 이자, 1년 내는 이자에 대한 율입니다. 율이기 때문에 그게 만기 기간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 액수가, 만기가 크면 만기가 더 길수록 그 액수가 커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연리입니다. 연단위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인데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만기가 길수록 이게 이자율이 높은 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일단 유동성이 많이 잠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이자를 조금은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동성 그 선호 이론에 따른 요인이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뭔가 하면 이 유동성 선호 요인을 보다 더 압도할 경우에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뒤집어진 것을 만기가 길 때 이자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커브가 그
인버스 그 일드 커브라고 합니다.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게 수익률 커브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만기가 길수록 뭔가 하면 이자율이 안 높아지고 같다든지 낮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야 경제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뭔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뭔가 만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은 다 다릅니다. 정책금리는 초단기입니다. 만기를 하면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정책금리는 하루짜리 대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보통 정책금리는 콜금리하고 마찬가지로 하루짜리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쭉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이게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거기다가 여러 다른 경제적 상황, 경기 요인,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뭐 아니면 금융시장별 차이 이런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더 오르고 어떤 거는 덜 오르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형태는 맞긴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은 거기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하는데 요 10년물만 툭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시장에서의 고날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랬구나.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답이 됐나요? 답이 충분하지도 않을 건데 그 충분한 답은 아마 6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할 겁니다. 자, 이런 이자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이런 이자율. 즉 만기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기 수익률의 계산법, 개념과 계산법을 배울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4가지 유형의 신용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만기 수익률, 경상수익률, 수익률, 자본수익률 등 이 4가지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간의 차이, 소위 피셔 효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개념적으로 봅시다. 이자는 이자에 대한 율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현재 가치를 측정한다. 우리가 이미 거시 시간에 배웠죠. 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이죠. 현재 가치는 1년 후에 지급되는 100달러는 지금 당장 지급되는 100달러보다 가치가 작다라는 거죠.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그렇죠. 자,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물어보면 지금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물어보면 경제학적으로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1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지금 100만 원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무조건 지금 100만 원, 1년 뒤에 100만 원 쓸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받는 것보다 지금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 맡겨놓으면 1년 뒤에는 100만 원보다 돈이 더 되죠.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달러로 100만 원을 지금 예금하면 1년 뒤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R을 받게 됩니다.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R. 1이라는 것은 요거는 원금입니다. 원금이고 I는 이자율이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다. 그 이야기는 100만 원에 10%만은 10%를 더한 110만 원을 받게 되죠. 1은 100만 원 곱하기 1이니까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0.1이죠. 0.1이 100만 원 곱하기 0.1 하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11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받아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1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 이유가 없죠. 그게 이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의 차이입니다.
자, 이 개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복권과 향후 20년 동안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복권 가치를 비교해보자. 그죠? 로또를 원래 이렇게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로또는 일시불이 대부분이지만 세금 문제,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소위 큰 메가볼 같은 큰 뉴스에 나는 복권들이 있죠. 한번 당첨되고 나면 엄청난 액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10,000,000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10,000,000를 받는 사람은 $10,000,000를 못 받아요. 반도 못 받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좀 뻥튀기 했는데 보통 뭔가 그런 복권을 받을 때 일시불로 당장에 다 받는 옵션이 있고 아니면 뭔가 하면 이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나눠 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눠서 받는 것은 그래도 이제 복권에서 떼돈을 벌게 된 사람이 조금 더 뭔가 하면 더 안정적인 금융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방 잃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복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옵션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2천만 원은 같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금 2천만 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20년 동안에 매년 100만 원씩 받을 것이냐. 100 곱하기 20 하면 그것도 2천만 원이죠. 그럼 뭘 할 것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복권 받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거 잘못 쓰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제학적으로 지금 배운 앞에 논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2천만 원 받는 게 낫죠. 당연히 지금 2천만 원 받는 게 낫고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사실은 뭔가 하면 그냥 매년 받을 100만 원만큼 이자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로만 해도 그만큼 될 수도 있죠. 이자율이 5%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돈하고 미래 돈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게 낫죠. 당연히 이게 낫는데 물론 복권을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이게 받는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이고 이게 2천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복권 액수가 얼마다 라면 이렇게가 2천만 원이고 이걸로 봐가지고는 일시불로 받으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게 줍니다. 한 천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이제 디자인 됐죠. 어쨌든 이 둘의 가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겠죠, 이미. 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해봅시다.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 개념적으로 그랬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자율이 간단하게 10% 있는 예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현재 100만 원이 있다. 그 100만 원을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이자율이 10%고 예금을 한다 그러면 1년 뒤에는 그 100만 원에서 1 더하기 i를 곱하면 110만 원을 받게 되죠. 110만 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찾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은행에 계속 놔두죠. 그러니까 이자도 안 찾고 원금도 안 찾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1년 더 놔두면 2년 뒤에 보면 지금 100만 원은 2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되고 2년 뒤에는 얼마가 되느냐. 2년 뒤에는 1년 지나고 나면 1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1년 더 있으면 또 늘어나는 것은 앞에하고 똑같은 게 곱해지는 거죠. 1 더하기 R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110에다가 1 더하기 R을 곱하면 121만 원이 됩니다. 지금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110만 원 가치고 2년 뒤에는 121만 원 가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여기다 121에다가 다시 또 1 더하기 i를 곱한 것이니까 133만 원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시점이 미래도 뭔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가치하고 다 다른 겁니다.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3년 뒤에 133만 원의 가치와 같다. 아니면 2년 뒤에 121만 원의 가치와 같다. 아니면 1년 뒤에 110만 원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보면 n년 뒤 일반항으로 만듭니다. 어떤 일정 n해 뒤의 요거하고 같다. 요거는 100에다가 뭔가 하면 1 더하기 0.1 1 더하기 i죠. 그죠? i에 n승을 한 겁니다. n승. n 자승을 한 거죠. n 자승만큼이 되죠. 즉
앞에 식을 본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식이 나왔냐? 1을 했을 때 100 곱하기 1 더하기 i였고 2년 뒤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시 풀게 된다 그러면 이게 110이라는 것이 100 곱하기 1 더하기 i니까 이게 100 곱하기 1 더하기 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논리로 3년 뒤에도 이게 뭔가 하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i의 3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하면 요 1승, 2승, 3승은 요 1년, 2년, 3년에서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횟수만큼 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년 뒤의 돈의 가치는 소위 이자율, 이게 총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요건 i는 그냥 이자율이고 1 더하기 i는 총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총이자율의 n승, 이 미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현재 돈 얼마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럼 그 100만 원의 10년 뒤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자율을 알고 있으면 총이자율에다가 10승 하게 되면 10승을 곱한 만큼 하게 되면 10년 뒤에 현재 100만 원 돈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단순 현재 가치의 식은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은 미래 가치 식입니다. 미래 가치. N년 뒤에 현재 돈 100만 원의 미래 가치죠. N년 뒤에 미래 가치가 이렇다. 그리고 현재 돈 100만 원의 3년 뒤의 가치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식을 역으로 쓰면 현재 가치는 미래 캐시플로죠. 미래 캐시플로는 현재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i의 n승이었죠. n승이었는데 그 식을 다시 역으로 쓰게 되면 현재 돈의 가치는 미래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1 더하기 i, 총이자율의 n승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미래에 받게 되는 돈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치.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지금부터 쭉 이제 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미래 현금 흐름. 채권, 10년짜리 채권, 3년짜리 채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행되는 만기가 3년짜리 채권입니다. 3년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3년 만기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매년 이자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만기 때 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지금부터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러면 미래에 받게 되는 3년 동안 내가 받게 되는 그 총액이 얼마의 가치냐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는 게 합당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래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이니셜입니다. 캐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 물론 이게 거시 시간에서 다 배운 식이죠. 배운 건데 거시 시간에서는 일반적인 n승은 안 하고 그냥 1년 뒤에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 정도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n승을 하게 되면 이제 무한히 먼 미래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지금 시점이 다르면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이 같냐? 그러면 같다 틀리다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얼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자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율이 0%라면 같아요. 그러나 이자율이 10%라면 다르죠. 현재 돈의 가치가 더 있다. 그래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자율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자, 이 경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이 100만 원인데 만약 1년 뒤에 100만 원 받는다. 100만 원은 뭔가 하면 여기다가 1 더하기 i를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은 여기다가 1 더하기 i의 제곱을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n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은 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i 총이자율의 n승을 나눈 그 값이 현재 가치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일반적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해 가지고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 계산해 봅니다. 현금 흐름의 가치를 계산해 보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를 봤습니다. 단순 대출. 실제 은행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단순 대출입니다. 기업들이 대출해 주죠. 그럼 그 대출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죠. 대출에 대한 가치,
그 다음 거기에서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자율에 따라서 뭔가 하면 뭐 자기 마진을 떼고 난 뒤에 예금자한테 예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 대출의 이런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대출 형태가 있는 것이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를 빌리고 그걸 뭔가 상환할 때 매년 똑같은 액수로 상환한다.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은 이런 식으로 균등 분할 상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 소위 이 미래 현금 흐름이 쭉 있는데 그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채권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본격적이죠. 본격적인 것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 이런 서론들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이표채,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채권입니다. 이표채는 쿠폰 본드라는 것은 쿠폰이는 이자 쿠폰입니다. 즉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는 채권,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다 상환하는 그런 채권을 이표채,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형태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시장 이자율 봤죠. 국고채 3년, 뭐 회사채 3년 그 이야기했죠. 그런 채권들이 다 이표채입니다. 이표채고, 그런데 이제 이표채를 계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표채 가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문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형태가 할인채입니다. 할인채라는 것은 이표를 안 주는 채권이죠. 쿠폰이 없어요. 쿠폰 없죠, 그죠? 없고 그냥 뭔가 하면 만기 때 원금만 갚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기 때 갚을 돈, 그걸 액면가라고 하는데 액면가를 할인해서 판다라는 겁니다. 액면가에서 뭔가 하면 그걸 얼마나 깎아 판다. 그 깎은 할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자인 거죠. 이자만큼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할인채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개념까지 같이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의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는데 이 현금 흐름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등장했습니다. 만기 수익률이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생소한 용어죠. 영어는 yield to maturity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turity가 만기입니다. maturity가 만기고 만기까지의 yield, 수익이죠. 우리가 GDP를 Y로 쓰죠, 그죠? 왜냐하면 GDP를 yield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ield. 그게 GDP를 yield 이니셜로 Y로 쓰는 겁니다. 뭐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돈이죠. yield죠.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이 yield to maturity를 만기 수익률로 번역하는데 이거는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수익률인데 사실은 수익률인데 만기가 붙은 이유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의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지급되는 모든 현금으로, 모든 현금이란 개념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총 이자율, 그 전체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 회사 망할 때까지, 청산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금융상품입니다. 채권도 샀다가 뭔가 하면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응?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또 뭐 예를 들어 더 떨어진 거 있으면 더 사고, 이렇게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도 있고, 주로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이제 운영하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다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는데, 뭐, 언제든지 중간에 팔 수는 있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만기까지, 이 만기 수익률은 중간에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만기자가 붙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채권 산 가격에 비해 가지고 산 가격 대비, 그다음에 그 채권이 만기가 될 때까지 거기서 발생한 총 현금으로 받게 되는 모든 돈이죠. 모든 돈을 가지고 연간 이자율을, 연간 수익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게 수익률이죠. 물론 수익률의 기준은 연간입니다. 연간. 그 수익률이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뭐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갖는 수익률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뭔가 하면 금융상품에서 미래에 지급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이런 용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이 이제 단순 대출, 뭐 만기 1년짜리 대출입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은 만기 1년입니다. 만기 1년이고 1년마다 롤오버 합니다. 만기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뭔가 하면 중단할지 계속할지는 은행이 다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모든 대출, 대부분 대출은 만기가 1년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뭐 거액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만기를 가진 대출도 있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일반적인 상공업 대출은 다 만기 1년입니다. 단순 대출의 만기 수익률 1년짜리 보면, 자, 현재 프레젠트 밸류는 지금 빌린 금액이죠. 어떤 회사가, 어떤 중소기업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렸다. 빌렸는데 1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뭐 이 캐시플로가 1년 뒤에 현금 흐름이 110만 원이다. 1년 뒤에 110만 원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기는 1년이죠. 그죠? 1년 뒤에 갚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만기는 1년입니다. 1년이다 그러면 이 단순 대출의 만기 수익률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자율이 얼마라서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준 것은 이자율을 준 것은 아니고 이자를 안 주죠. 이자를 안 주고 여기에서는 현재 현금 흐름하고 미래 현금 흐름 두 개를 주는 겁니다. 두 개를 두고 만기 기간을 는 거죠. 만기 기간 1년, 계산 편하게 하겠어 1년. 그걸 준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가 갖게 되는, 이거하고 이게 갖게 되는 할인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했던 이자율. 이걸 역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사용했던 그 이자율을, 그걸 역으로 계산해내면 그 계산해낸 그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죠.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뭘 계산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채권의 캐시플로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기간의 현금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두 기간, 다른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재와 시점이 다르죠. 현재와 미래입니다. 미래 1년 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의 어떤 시점과 현재의 두 캐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게 됐던 소위 할인율, 이자율이 뭐냐. 그리고 그 이자율이 바로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게 100, 110이다. 그러면 미래 110이고 현재 100이죠. 여기다가 1 더하기 i를 나누면 이게 뭔가 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만든 i가 얼마냐? 역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면 뭐 암산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거는 10%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대출의 만기 수익률은 10%다. 이게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미래 지급되는 현금 흐름의, 모든 현금 흐름의, 그 앞에는 가장 단순해서 현금 흐름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개가 발생합니다. 이거의 현재 가치를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게 현재 지금 캐시플로우 있죠. 현재 100만 원. 그거하고 일치시키는 이자율. 그러니까 그 분모에 있는 그 I, 그것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즉, 요걸 두고 나서 요 분모에 있는 I를 구하라. 이 I를, 이걸
등호가 되도록 만드는 분모의 i를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쉬운 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대출에서는 사실은 뻔하죠. 단순 대출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단순 이자율입니다. 실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1년 뒤에 지금 100만 원 빌려주면 1년 뒤에 너 110만 원 갚아야 된다. 라고 이제 그 기업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자율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자율 10%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 대출, 1년 만기 단순 대출은 만기 수익률이 그냥 이자율과 같습니다. 이자율과 같은데 이자율을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갚는 액수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역으로 이렇게 단순 이자율 또는 만기 수익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만기 수익률 개념을 봤습니다.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면, 현금 흐름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경우입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의 만기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의 현금 흐름을 지급한 것이다. 그죠? 대출을 만기까지 항상 동일한 액수의 현금 흐름을 지급한 것. 뭐 지금 100만 원 빌렸는데 이 100만 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난 뒤에 그때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한꺼번에 갚기는 부담이니까 10년 동안에 나눠 갚겠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매년 동일한 액수를 갚는다. 그럼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10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될 겁니다. 100만 원을 10만 원 10년으로 갚으려고 그러는데 현재도 가치는 아니니까 그게 뭔가 하면 지금 100만 원 빌렸으면 그게 미래로 가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의 10분의 1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떤 액수가 나오겠죠. 자, 어떤 액수가 나왔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건 이제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그 액수가 주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갚는 액수가 주어지고 지금 100만 원 빌렸다. 그럼 두 액수를 주고 이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의 만기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LB 현재 이제 이게 대출 금액입니다. 론이죠, 그죠? 론 밸류, 대출 밸류, 대출액, 론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픽스트 페이먼트, FP가 픽스트 페이먼트, 연간 고정 지급액입니다. FP가 이거는 픽스트 페이먼트, 연간 고정 지급액. 이게 이제 N 해 동안에, 만기까지 10년, N이 10이면 10년이고, 20이면 20년입니다. 동안에 요걸 지급한다. 그러면 이걸 미래에 내가 이걸 지급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현재 내가 빌리는 액수의 가치가 되도록 만드는 i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이러면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이 뭐 앞에 요 달랑 하나만 있을 때는 손으로도 계산됐죠. 계산됐는데 이거는 i의 제곱에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i의 세제곱에 분모에 들어가 있죠. 아주 복잡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i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i를 찾아내는 전문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계산기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 계산기에서는 일반적인 계산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못하게 되겠죠. 어쨌든 개념은 LB하고 FP 이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갖게 만드는 이 현재 가치 만드는 식에서의 분모에 있는 이 i가 이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소위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 수익률인데 뭐 예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예를 보여줘도 계산을 못하니까 예는 못 보여주고 이제 수식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이 균등상환 대출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현금 흐름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문 재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표체. 이것도 이제 얘는 못 보여줍니다. 계산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표체의 개념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채권입니다. 가장 많은 채권이고, 뭐 실제 뭔가 하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인데요.
이 표치도 이식도 뭔가 바로 앞에 균등상한대처라고 거기 갔죠. 근데 이제 비슷하긴 한데 마지막에 좀 다릅니다. 뭐 사실은 내용은 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채권 가격이 있다. 채권 가격이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P는 채권의 가격이고 이 표체의 가격이고 C가 있고 F가 있습니다. C는 쿠폰, 이자 지급액입니다. 뭐 10억짜리 채권이 있다. 한 장이 10억입니다. 채권은 보통 단위가 높아요. 단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채권을 거래는 잘 못하죠. 잘 못하고 큰 이제 기관 투자자들, 펀드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로 이제 거래를 하죠. 10억짜리 채권이 있다. 그 만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년이다. 만기가 5년짜리, 5년 뒤에 10억을 주는 채권입니다. 10억짜리 채권이라는 것은 10억 처음에 그게 액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액면가는 만기 때 지급하는 액을 이야기합니다. 만기 때 10억을 지급하는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매년 분기별로 보통 줍니다. 주는데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3% 이자를 준다. 그러면 10억에 3%는 1억 1천만 원, 3천만 원이죠. 그죠? 중간에 매년 3천만 원 줍니다. 3천만 원을 이제 10년이니까, 5년이니까 5번 주겠죠? 5년 만기는 5번 주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만기 때 10억을 주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다. 그게 채권입니다. 채권 한 장에 그렇게 이제 그 내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장을 얼마 주고 살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 한 장이 오늘 또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열심히 돌리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튕겨가지고 뭔가 얼마라고 해서 살 겁니다. 그걸 9억에 사기도 하고 8억에 살 수도 있고 8억 5천에 살 수도 있고 9억 5천에 살 수도 있습니다. 만기 때는 10억 받는데 그걸 10억보다 더 이상 주고 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도 있긴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국채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마이너스 이자율이 사후적인 이자율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저금리인 일본, 몇십 년 동안에 굉장히 세계적인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후적으로 마이너스 이자율이 발생하는 건 있었는데 이거는 발행 때부터 마이너스 이자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경우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상상을 못한 건데 왜 그 나중에 기껏해야 10억밖에 못 받는데 그걸 지금 10억보다 더 주고 사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논란이 좀 있긴 있었지만 뭐 시장에서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꼭 그 채권이 필요하면 웃돈이라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기 때 10억 주는 이 종이 쪽이라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 주고 살 겁니다. 적게 주고 사게 되겠죠. 그래서 9억이나 9억 5천이나 뭐 9억 8천이나 아니면 8억이나 8억 5천에 살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페이스 밸류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뭔가 만기 때 5년 뒤에 10억을 받게 되고 중간에 이자율이 3%, 쿠폰 레이트가 3%다. 중간에 3천만 원씩 주는 겁니다. 주는 것에 현재 오늘 얼마에 주고 살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관찰되는 것은 P하고 C하고 F밖에 없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실제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은 P하고 C하고 F죠. C하고 F는 채권에 찍혀 있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 때 5년 뒤에, 만기 기간 5년에 있고, 그 다음에 만기 기간에 10억을 준다라고 찍혀 있고, 중간에 쿠폰이 뭔가 하면 3%씩 지급한다. 중간, 예를 들어가지고, 뭐, 6월 31일 날 항상, 3%씩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C하고 F는 채권에 적혀 있기 때문에, 뭐, 모두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 채권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관찰되는 것은 P죠. 그게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9억 5천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거래된 데이터가 나오죠. 그럼 9억 5천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 9억 5천을 주고 산 사람은 만기 수익률이 얼마라고 계산됐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 식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C, C, F, P가 있죠. 요걸 만족시키는 I를 역으로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낸 것이 여기 보았는 이겁니다. 이 일드. 그러니까 아까 채권 이자율 그랬죠. 미국 국채 뭐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지금 2.3%다. 30년은 2.55%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일드가 뭔가 하면 일드2 요게 일드가 일드2 머추리티입니다.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자율이라고 하죠. 이자율이라고 하고 또는 금리라고 하죠. 네이버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냥 금리, 우리나라 말로 금리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게서 이거죠. 금리. 우리나라 3년 회사 3년 국고채는 2.26%다.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어쨌든 이게 금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됐느냐? 이게 뭔가 매일매일 시장에서 관찰된 P값. 요 채권의 P값을 통해 가지고 요 시기 앞에 본 그 시기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로 구해낸 I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자율이 있고 그 이자율로 이거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식 거래된 이 P라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 P가 가격이 되도록 현재 이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I가 얼마냐. 그래서 이 I를 역산으로 계산된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입니다. 오늘 금융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26%로 거래됐습니다. 2.26%를 기록했습니다. 그 2.26%를 기록했다는 말은 이게 I가 2.26%가 되도록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표채의 이표채를 이용해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뭐 이 I를 손으로 구하지 못하겠죠. 이 전문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와 같으면 만기 수익률과 이표채는 서로 같다.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와 같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과 이표율은 서로 같다. 자, 여기에서 이 P가 액면가는 F입니다. 아까 10억 그랬죠, 그죠? 만기 때 10억 주는 것이 현재 10억에 거래됐다. 그렇게 되면 F하고 P가 같다. 만기에 10억 주는 이 채권이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이 시장이자율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자율. 그러니까 그걸 10억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자율만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죠. 시장에서 뭔가 하면 다른 걸 투자해도 받는 이자율이 그 정도다. 현재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을 준다 그러면 그만큼으로 가격이 정된 거죠. 10억 빌려주고 그 중간에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셈이죠. 이거하고 이게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쿠폰 레이트, 이 쿠폰 자체가 그러니까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와 같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과 이표율은 서로 같다. 그렇죠? 이표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표율. 이 쿠폰의 이거는 지금 이제 쿠폰 이표액입니다. 이표액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3천만 원 그랬죠. 그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표율이 3%일 때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는 10억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얼마를 줄 것이냐. 쿠폰을 매년 한 번씩 3% 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쿠폰 레이트하고 뭔가 하면 이 만기 수익률하고 같아진다 그러면 이게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하고 이게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쿠폰 레이트가 만기 수익률하고 같다. 그러면 이 F하고 P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표채의 가격이 액면가와 같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하고 이표율은 서로 같아집니다. 같아지고 아니다 그러면 이표채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음의 관계다 라는 것은 이 만기 수익률보다 이표가 더 많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보다 이표율이 더 많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하면 이자율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자를 뭔가 중간에 쿠폰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시중에서 공정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의 금융사정에서 공정한 가격이다. 그것보다 쿠폰을 더 많이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현재는 가격을 뭔가 하면 더 많이 주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F보다 P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만기 때 10억을 받는 건데, 만기 때 10억 받는 건데, 그 채권을 지금 10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이자율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에 받는 쿠폰이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받는 이자율보다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액면가보다 더 주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쿠폰 레이트가 더 높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 반대입니다. 보통은 쿠폰 레이트는 시중 이자율보다는 더 낮게 형성됩니다. 낮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F보다는 P는 낮게 형성되죠. 그래서 10만원짜리, 10억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이게 뭐 9억이나 뭐 9억 5천이나 이렇게 거래된다. 그것은 이표체의 가격하고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음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표체의 가격하고 만기 수익률은 이건 뭐 식상 그렇겠죠. 이거는 음의 관계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는 떨어지죠.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현재 가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이거의 합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하고 이 만기 수익률은 이거 관계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 만기 수익률하고 그런 관계인데, 이제 만기 수익률이 바로 이제 시중 이자율이다. 이렇게 시중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대부분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채권이 인플레이션, 채권 가격의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높아져가 채권 가격이 거의 페이스 밸류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면, 지금도 이제 높아지겠죠? 고금리가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팔아버립니다. 얼씨구나가 아니라 앗뜨고 싶어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지금부터 있으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계산된 대로 수익률이 나오는데 중간에 팔아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팔면 팔수록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자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다 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 국면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소위 뭔가 하면 이자율 하락을 선반영합니다. 이자율 상승 국면에서는, 지금같이 이자율 상승 국면에서는 거기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채권을 많이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을 팔다 보면 이자율이 올라요. 그래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페드 그 이자율을 봤죠. 여전히 정책금리는 아직 0.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채권 이자율이 2%가 넘죠.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런 부분이 먼저 반영된 거죠. 이자율이 올 거라 싶어가지고 뭔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세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중 이자율은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중 이자율이 정책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액면가 미만이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율보다 더 높다. 일반적인 경우가 이겁니다.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더 낮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억짜리 채권은 지금 이제 거래될 때는 뭔가 하면 9억이나 9억 5천 정도에 거래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율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표율은 굉장히 한번 종이에다 인쇄하게 되면 바꾸지 못하죠.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당연한 거죠. 가능한 한 낮게 중간에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 이자를 많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갚을 때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 이자율보다는 이표율을 낮게 보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는 더 낮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 이 표로 보면 표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아, 이 표가 이게 해상도가 안 좋아서 문제네. 뭐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하고 만기 수익률은 역의관계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수익률은 오른다. 1200달러짜리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7.13이다. 뭐 예를 들어서 잔여 만기가 10년이고 이표율이 10%고 액면가가 1000달러인 채권이 있다. 그럼 이 채권에 대해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 뭐 각 채권마다 뭐 그때그때 체결된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을 통해서 만기 수익률을 이렇게 5개를 계산해 봤습니다. 채권 가격이 1200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면 그때는 만기 수익률이 7.13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0달러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더 높죠. 더 높게 거래된 거죠. 더 높게 거래돼 가지고 만기 수익률이 7.13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보다 더 낮은 겁니다. 이 채권에서 쿠폰이 굉장히 많이 준 거죠.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다른 데서 돈 빌려줘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준 셈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채권에서는 매년 뭔가 하면 쿠폰을 10%씩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뭔가 하면 액면가보다 더 비싼 돈에 사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은 쿠폰만큼을 가치로 따져보니까 1000보다 더 많은 120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채권 가격이 1100이 거래됐다. 뭐 이것도 액면가보다 더 높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표율보다는 만기 수익률이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이니까. 그러면 이때 계산해보면 그 시계 지분화 계산해보면 8.4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표율보다 더 낮죠. 더 낮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1000이다. 그러면 액면가하고 같죠. 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표율이 만기 수익률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거는 손으로도 보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갖게 등호가 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그보다 더 낮아가지고 900달러가 됐다. 그러면 만기 수익률 계산하면 11.75가 나옵니다. 75가 나오면 이거는 이표율보다는 더 만기 수익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쿠폰에서 주는 것은 시중에서 돈 빌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는 적게 주는 거니까 이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액면가보다는 더 낮게, 가치가 더 낮은 셈이죠. 덜 받는 이자만큼을 액면 가격에서 디스카운트 한 거죠. 그래서 1000이 아니고 900에 거래가 된 겁니다. 900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뭐 800에 거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이표율하고 차이가 더 나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만기 수익률이 13.81%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채권 가격과 뭐 액면 가격의 관계, 그거하고 만기 수익률과 이표율하고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오른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만기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중의 이자율이 떨어졌다.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은 같은 이야기인데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실제 채권 가격에서 이자율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채권 가격에서 이런 식으로 채권 가격이 관찰되는 값은 딱 이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역산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값을 식에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죠. 시중에서 뭔가 하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자율은 떨어졌던 이야기고, 소위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이래 합니다. 채권 시장의 강세에 따라 가지고 시중 이자율이 하락했다. 아니면 채권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시중 이자율이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권 시장의 강세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오르니까 이자율은 계산된 이자율이 올란 거죠.
반면에 채권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시중 이자율이 떨어진다. 라는 관계입니다. 채권 가격과 이 시중 이자율 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기 수익률이죠. 만기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역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이 요 예로서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표체인데 아주 독특한 이 표체가 되어 있습니다. 콘솔 연구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